근데 주가를 이제 선행지수하고 같이 변동하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지수가 언제 오를 것인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면 머릿기사에 실리면 이 지수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앞으로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현재 한국의 경기 국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전에 좀 공부 좀 하라고 네. 이 책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학생들한테 금리 한 줄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네, 금리에는 뭐 현재 금융시장, 미래 경제 성장률 다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환율을 알면은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흐름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금리와 환율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번 쉽게 써볼까. 그래서 아마 서영 씨 어머님께서도 읽으셔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쉽게 써봤는데. 네. 네, 정말 금리 환율은 우리 생활에도 꼭 필요한 거니까. 네. 한번 저 경제학 언론에서 다 배웠겠지만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이 진짜 기초 이름부터 그냥 금융 상식들 다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나중에 이벤트로 교수님 책 선물도 또 해주시는 건 어때요? 또 뭐 다다음 주에 책 나오는데. 네,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그때 드릴 테니까 좀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아, 저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서 아주 하이 퀄리티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아직 이야기지만 병아리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성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아이고 그만하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의 경기 국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주제인데 우선 먼저 최근에 이제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우선 우리가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있으려면 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이 보고자료는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 3월에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게는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기업들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이런 지표들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 경제 기초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업들이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네. 그리고 재고라고 있어요. 또 생산해가지고 팔고 재고가 얼마나 쌓였느냐. 이게 뭐 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보도자료가 88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너무 기네요.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네. 끝무렵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것은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만 알면요. 네. 우리가 언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또 늘려야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미리 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의 흐름이.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7월부터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주가도 작년 6월을 고점으로 3,300 넘었다가 최근에 2,600까지 비슷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선행지수 꺾이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주식 투자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도 95,000원 갔었죠. 네. 이 선행지수를 봤으면 거기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매수를 하는 분들이 그때 이제 신만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하라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를 예고해 줬는데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2020년 5월의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3월에 꺾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의 경기도 나빠진다.
예, 경기가 나빠지면은 네. 이제 주식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서 미리서 경기 예고 나빠진다는 걸 예고를 해줬는데 이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안 좋다는 걸 미리서 예고해줬는데 이제 동행지수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해서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는데 이거로 보면은 지난 2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2월이 정점이었다. 그러면은 과거 보면은 72년부터 좋아졌다 나빠졌다 11번을 반복했었어요. 근데 이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나 됐거든요. 와,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무섭네요. 예. 근데 상황에 따라 이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1년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주가를 이제 선행지수하고 같이 변동하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지수가 언제 오를 것인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언덕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지수가 계속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올 7, 8월에는 약간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으로. 네, 떨어지는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라고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텐데, 근데 문제는 경기가 수축 국면이니까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고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20%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많이는 안 떨어질 텐데 지금은 올라가기도 힘들다. 그냥 지수가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600에서 290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1년이요? 예,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산업활동 보도자료가 굉장히 길다고 그랬는데 다 그냥 쑥쑥 넘겨버리고 마지막 부분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게 그림도 그려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만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꼭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경기의 정점이 2월쯤이었고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축 국면이 나타나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나 기업 심리 지수도 이제 또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수들은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반등을 했었습니다. 살짝이요? 예. 지난 이제 4월 통계가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우리 가계 심리가 어떤가 이걸 가계 심리를 보기 위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네. 이게 그 4월에 103.8로 3월보다 103.2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어요. 근데 이 10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2003년부터 이 지표를 발표하는데 작년까지 평균이에요. 이게 이제 100보다 높으면은 우리 가게가 과거 평균보다 먹고 살기가 좀 좋았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조금 있다고 지금 마스크도 외부에서는 벗고 다니라고 그런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됐는데 뭐가 개선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행비. 이제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동안 못 갔던 여행 이제 막 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식비. 여기서 여행하고 예식에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돼 버렸어요. 그래서 103.8 정도면 그래도 많이 그렇죠. 올라가고 과거 평균보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증가 요인이 여행하고 예식비.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밖에 가서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겠다. 그동안 못 갔던 제주도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겠다. 여기서 심리가 개선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개선되면서 소비는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업 심리라는 것도 발표하거든요. 네, 기업 심리요? 기업 심리. 기업들한테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걸 매월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을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100 이상이면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고요. 100 이하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4월 달에 86 제조업 기준으로. 훨씬 낮은 거 아닌가요? 네,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아직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방향인데 이게 3월에 83에서 86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조금 그 경기에 대해서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 이거는 조금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86이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래서 한군에서 기업 심리 조사하면서 기업들한테 기업 경영 애로사항이 뭐냐 제조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아, 원자재 가격 요즘 원자재 가격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국제 유가 등이 올랐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 넘었고 특히 곡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상품 수준을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생산 비용이 갑자기 올라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언제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될 것인가. 일부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도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은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죠. 자동차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요새 자동차 살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야 되죠. 네, 카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마 저 원자재 가격, 차 생산 비용이 뭐 올라가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뭐 심리는 조금 개선됐다. 그럼 심리하면 생각나는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거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걸 꼭 봐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은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경제, 금융시장에 가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AI가 기사를 판단합니다.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게 올라가면은 기사가 좋다는 기사가 더 많다는 거죠.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이게 그 나쁘다고 뭐 지수가 떨어지면은 뭐 경제 기사 중에서 그 어렵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지수를 만들면서 이게 보니까 주가 1개월 정도 선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월뿐만 아니라 뭐 매일매일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별로 작성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들어가면은 뉴스 심리 지수라고 해가지고 월별로도 작성하고 일별로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 참여한 사람,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는 꼭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지수가 올라가면은 앞으로 주가도 올라간다. 이 심리 지수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진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월별 데이터로 보니까 거의 주가하고 그래프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동행을 해버려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거 1개월 선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1개월 선행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거의 동행해 버리거든요. 그렇더라도 이런 거 뉴스 심리지수 같은 걸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은 에코스라고 경제통계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기업 가계 심리, 뉴스 심리 지수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월별이나 일별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경기도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현재에서 살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수인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좀 현재 상태니까 뉴스 심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은 그냥 언론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보도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그럼 어떤가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특히 일면 머릿 기사를 언론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면 머릿 기사에 실리면 이 지수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앞으로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지나치게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어두운 국면을 어두운 기사들을 많이 내린다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많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거꾸로 앞으로 이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 전보다 이렇게 많이 하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치가? 예. 아마 이 화면에 그림 하나 올려졌는데 이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언론에서 어둡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은 거꾸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닥을 찍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5월 달에 제가 주가가 오른다고 그랬는데 5월 되면은 그 주가 지수도 올라가 있었고 또 뉴스 심리 지수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 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어요. 경기가 지금 나빠지는 국면의 초기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미리서 이런 경기를 반영하자 한 20%가량 떨어졌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이라는 거죠. 지금 미리서 경기를 반영해서 한 코스피가 20%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데 뭐 오르기도 힘들고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어디사에서 움직일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2600에서 2900 정도. 그래서 2600 근처 오면은 주식을 사고 네. 2900 오면은 주식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돼요. 어떤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예. 어떤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요즘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 지수 예측하기보다는 증권사에서 각종 그 기업 분석 자료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요새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은 그 실적 발표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또 평가를 하고 또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업 분석 자료가 요새 정말 많이 나와요. 아우, 요즘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서 네. 이럴 때는 기업을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기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수를 따라가기에는 박스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각 기업들이 지금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4월까지 떨어지고 뭐 4월에 좀 조정을 받았죠. 뭐 5, 6월부터 좀 뭐 9월까지 정도 오를 수 있다. 박스권 상단이 한 2,900이니 그 정도까지 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국면에서는 그동안 못 올랐던 삼성전자 같은 것도 좀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주가지수 관련 종목이거든요. 제가 그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부분에서 뭐 그다음에 뭐 각 분야별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제가 전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방향이 같다는 거죠. 애초에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3,300까지 올라갔을 때 삼성 주가지수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런데 지금 2,600 근처에서는 뭐 박스권 하단에 왔으니까 여기서 주가지수가 2,9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주가지수가 2,600에서 2,900까지 올라가면은 네. 삼성전자도 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시가총이 큰 종목들은 방향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니까. 예. 그리고 이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는 우리가 네. 채권을 좀 사야 돼요. 채권이요? 예. 근데 개인들은 거의 그 채권 투자는 안 하시거든요. 많이 안 하죠, 사실. 예. 근데 채권 투자는 꼭 일부는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투자 비중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좋다. 예, 예.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금리도 떨어지거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우리가 그 금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면은 그 10년 국제 수익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3.3%까지 최근에 올라갔는데 조만간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네. 그 이후로 이 책에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책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년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지금 동행지 순환변동치 하락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면은 미래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도 좀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주식 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아,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어서 그런 변동성도 거죠. 크지 않고 수익률도 뭐 주식 잘 사면 몇 퍼센트 뭐 하루에 5% 10%도 올 수가 있는데 채권은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고 수익률도 오래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증권사 랩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채권 ETF가 있습니다. 국제 10년짜리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뭐 주식 ETF는 많이 사고 파는데 아직 채권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문제는 이 채권 ETF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채권에도 많은 개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은 채권 ETF에도 거래량이 좀씩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사고 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돈 가신 분은 거래량이 적으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건가요?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 채권 그럼에도- 수익이라는 게 매일 크게 변동하지는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아직 개인들한테 이 채권 ETF라는 게 별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채권 ETF들 많이 있거든요. 뭐 이 미국 채권 ETF 하셔도 좋은데 네, 그런데 우선은 우리나라 것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효과 하냐면 환율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거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보니까 1.9%고 미국은 2%인데요. 10년 후에 보니까 미의회에서 미국 성장률이 1.7%. 근데 한국금융연구원대 같은 데 추정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아, 그런 우리 금리가 지금은 우리 저 국채 뭐 10년 수익률이 3.3%, 미국 뭐 2.9% 안팎 지금은 높지만은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또 떨어지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채권보다 우리 채권을 사면 우리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네. 이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채권 수익률이 좀 많이 네.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채권을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뭐 내년쯤 가가지고 이제 선행지수가 완전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물가가 안정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때 채권은 언제든지 ETF 같은 거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했다고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찾아가지고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뭐 주가가 반등했다. 내년 뭐 상반기쯤에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뭐 그때 금리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채권 팔고 채권 판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도 채권 투자를 해서 예.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주식 비중을 더 예. 늘리면 된다. 근데 주식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떨어진 것보다 채권 가지면은 최소한 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정부가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다른 정부한테 아직도 건전하거든요. 네. 뭐 GDP 정부 부채가 우리가 한 46%밖에 안 돼요. 선진국 120% 되거든요. 우리 정부가 채권을 사면은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우도 뭐 마지막 경우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은행 이자보다 높은 3%를 주는 거예요. 네. 최근 이제 3월 산업활동 동향 이제 발표가 된 내용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러면 한국의 경기 국면은 사실 정점을 지나고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주식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시장 금리가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다. 당분간은. 예. 네. 뭐 공부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 관련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경제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예.